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의 조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탄소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섬유의 어떤 사전적 의미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섬유란 탄소 원자를 92% 이상 함유하고 있는 그런 섬유를 일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직경은 5에서 15 마이크론 정도 되는데요. 사람의 머리카락이랑 탄소섬유를 비교한 이 현미경 사진을 보시다시피 사람의 머리카락이 보통 50에서 120 마이크론이라고 하는데 그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얇은 가는 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원자 비율이 92% 이상이기 때문에 탄소의 대표적 결정 구조인 그래파이트 구조를 섬유 축 방향으로 배양돼서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소섬유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탄소섬유를 발명한 사람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전구의 필라멘트로 대나무 섬유를 열처리해서 처음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최초로 보고된 탄소 섬유가 되겠습니다. 에디슨은 탄소 섬유의 난연성과 전기 전도성에 좀 관심을 가져서 필라멘트를 적용을 했다면 그 이후에 탄소 섬유의 어떤 추가적인 제로 특성, 굉장히 높은 강도라든가 경량성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고 1959년도 미국의 유니온 카바이드사에서 처음으로 탄소섬유가 상용 탄소섬유가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레이온계, 셀루스 계열의 탄소섬유가 제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 연구가 되면서 펜계, 폴리아크릴 나이트로를 이용한 탄소섬유가 각광을 받고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T300 그레이드의 탄소 섬유가 개발이 되었고 계속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지금은 T1400 그레이드의 탄소 섬유가 개발되어서 꿈의 영역이라고 일컬었던 10기가 이상의 강도를 지닌 탄소 섬유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T1400 그레이드는 실질적으로 상용적으로는 구할 수는 없고요. 도레이 내부에서 제조되었다고 확인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상용 탄소 섬유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은 지금은 1200 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8기가파스칼 정도 되는 탄소 섬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탄소 섬유가 그 국가 전략 물자라고 해갖고 국가에서 수출입을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용 탄소 섬유인 T300그레이드는 저희가 얼마든지 구매를 할 수 있지만 T1200, 1000 이런 것은 저희가 구매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국가 전략 물자인 탄소 섬유를 개발하기 위해서 1900년대 말에부터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태광과 효성에서 개발을 시작했었고 지금은 태광에서는 더 이상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효성에서 탄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고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소 섬유의 대표적인 특성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볍고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특성, 내부식성, 내화학성 등이 있지만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가볍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1mm 제곱미터의 직경을 가진 섬유를 가지고 얼마나 들 수 있느냐 이 강도를 좀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진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1제곱밀리미터의 가는 실로도 700kg이 되는 무거운 걸 들 수가 있는 그런 거의 슈퍼 섬유가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철 있잖아요. 철보다 4배나 가볍고 5배나 강도가 높은 그런 우수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우수한 재료를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 산업 분야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우주 항공이라든가 자동차, 에너지 등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섬유의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얘가 좀 가격이 높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산업인 우주항공 그리고 스포츠 용품 쪽으로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제 탄소 시장의 전망을 보게 되면은 향후 앞으로 그 대세가 될 거라고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연기관을 대체할 그런 친환경차의 주요 부품들에 들어갈 소재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 정물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문 리서치 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매년 10%가 넘는 높은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세계 탄소 섬유 시장은 일본이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뭐 독일, 중국 그리고 미국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장 세계적인 대표적인 탄소섬유 대표 그룹이죠. 도레이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테이지라든가 미쓰비시 케미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항공회사들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처가 있어서 많은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탄소 섬유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브랜드 가치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자신들의 제품에 브랜드 명을 붙여서 브랜드 가치 높이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도레이 같은 경우는 도레이카, 테이진 같은 테나스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상품명을 맞춰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비중은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하지만 효성에서 탄섬이라고 탄소 섬유 브랜드화를 시켜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탄소섬유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섬유는 유기전구체 섬유를 열처를 통해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처리 온도나 그 다음에 열처리 어떤 전구체 섬유 열출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염섬유, 탄소섬유, 흑연섬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 어떤 전구체를 썼느냐에 따라서 레이온계, 펜계, 피치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얘네들의 최종 탄소섬유의 물성에 의해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텐사일 모듈러스 혹은 텐사일 스트레스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사일 모듈러스 분석할 경우는 저탄성, 표준탄성, 준탄성, 고탄성 그리고 초고탄성을 나눌 수가 있겠고 강도 같은 경우 저강도, 고강도, 초고강도 나눌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분류되는 방법은 이런 모듈러스에 의한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탄소섬유 전구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레이온계, 펜계, 피치계가 이제 주로 상업용으로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펜계가 가장 많이 거의 90% 가깝게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펜계가 가장 제조가 간단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강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레이온계 같은 경우는 우선은 레이온계나 피치계 같은 경우는 제조하는 공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강도가 아직까지는 펜계 섬유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섬유는 기본적으로 흑연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탄소 같은 경우는 이 가장 대표적인 결정이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흑연 구조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 흑연 구조는 이 물성표에서 보시다시피 1테라 파스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모듈러스와 그 다음에 100기가파스칼에 달하는 탄성 강도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퍼펙트한 완벽한 어떤 그래파이트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이론치에 가까운 그런 지금보다 한 10배에 가까운 탄성률과 강도를 지닌 탄소섬유를 제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제가 앞에서 탄소섬유는 유기전구체 섬유를 열처리해서 제가 제조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이 유기전구체들의 어떤 열적 거동 특성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유기전구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식, 열을 받았을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 첫 번째는 열을 받아서 메인 사슬이 절단이 되고 지속적인 절단이 일어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탄화수소 형태의 가스 방출되는 그런 유기전구체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세에 이런 굉장히 육각 고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육각고리 또는 콘주게이션 구조를 갖고 있는 유기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열을 받으면은 자기들끼리 일부는 날아가지만 일부는 자기들끼리 재조립을 통해서 어떤 폴리 아로매틱한 이런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을 올렸을 때 탄소체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유기전구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는 이제 어떤 주세 측에 이런 폴리아로매틱한 구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을 받으면 자기들이 폴리아로매틱한 구조
가까운 공명 구조를 가지면서 열에 안정할 수 있다가 높은 온도가 되었을 때 얘네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탄소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고분자 전구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를 저희가 안정화 구조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안정화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온도를 올렸을 때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그래파이트 구조를, 완벽한 그래파이트 구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탄소 구조가 이렇게 육각고리에서 온도를 올리게 되면 탄소 구조가 형성이 되고, 이런 탄소 구조들이 점점 커지면서 최종적으로 적층되는 것, 이것이 결국 그래파이트 구조가 되겠는데, 이런 구조로 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흑연화가 가능한 그래파이트 저블한 그런 유기 전구체라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렬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제 안정화 구조가 되면은 열을 아무리 올려도 이런 구조, 완벽한 그래파이트 구조로 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논 그래파이트 저블 한 그런 유기 전구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90% 이상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펜섬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이제 흑연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펜계섬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펜은 기본적으로 이런 주세의 시행기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온도를 올려서 화학 구조의 어떤 공명 구조를 형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190에서 300 정도로 이렇게 열처리를 하다 보면 얘네가 스스로 자기들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사이클리제이션, 즉 육각고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디하이드레이션을 통해서 이중기압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온도에서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런 어떤 사다리, 저희가 레더 스트럭처라고 하거든요. 이런 육각고리에 산소들이 도입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고, 이것을 안정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온도, 즉 800도에서 1500도에서 이제 탄화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온도에서 이런 도입되었던 산소기들이 빠지면서 이런 육각 구조들이 서로 다시 연결되면서 점점 탄소 망명을 크게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탄소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적층이 완벽하게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좀 이제 탄소 망명들이 서로 좀 최대한 좀 패러럴하게 있는 그런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탄소 섬유 연구 경향을 보게 되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완벽한 그래파이트로 이어진 섬유 대비 월등히 낮은 지금 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탄소 섬유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강도와 더 높은 탄소를 유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다 보니까 조금 물성은 낮더라도 어떻게 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초고성능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성능, 초고성능 탄소섬유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완벽한 그래파이트 섬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얘가 태생적으로 그래파이트가 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래파이트 구조가 아닌 좀 이렇게 꼬여 있고 안에 내부에 좀 디펙트도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저희가 이제 터보스택틱한 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완벽한 섬유 같은 이게 결정들이 쭉 섬유 측방에 따라서 배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기공이라든가 표면의 디펙이라든가 이런 이제 디펙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완벽하게 이렇게 섬유 측방에 따라서 딱 일자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조금씩 기울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섬유 외부와 내부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안정화 공정에서 얘네가 케미컬 구조의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부와 외부가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헤테로지니어스, 불균일한 이제 섬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이제 물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 슬라이드는 이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그러니까 흑연화가 가능한 피치라는 것이 이제 흑연화가 가능한 이런 이제 탄소 전구체가 되겠거든요. 그랬을 때 보시다시피 얘를 2,700도까지 올렸을 때 피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달한 그래파이트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펜계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탄소섬유 구조는 이런 이렇게 굉장히 보기에도 무질서하게 굉장히 작은 탄소 결정 구조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얘를 아무리
온도를 올리더라도 피치기에 대비 현저히 낮은 그런 결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얘네들이 이제 그런 어떤 결정 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이제 앞에서 제가 T300 그리고 1900년대 초기에 이제 펜게 탄소소모가 처음 개발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물성이 2기가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거의 10기가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이 이제 결정의 사이즈와 어느 정도 비례한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연구 방향이 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섬유 축방향을 떠나서 얘네들이 처음에 안정화 때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BSU, Basic Structure Unit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섬유 축방향 떠나서 잘 배양이 돼 있으면은 궁극적으로 탄소섬유를 만들어서 최종 열처리를 했을 때 섬유 축방향을 떠나서 크게 정렬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펙 사이트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디펙이 내부, 외부가 있겠죠.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 외부에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외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탄소섬유 외부, 내부에 이제 그런 어떤 불균일성을 좀 줄이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내부와 외부의 탄소섬유도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작은 마이크론 사이즈, 수 마이크론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와 외부의 구조가 다르게 됩니다. 그림은 안정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게 되면 그림에는 아예 이제 얘네가 외부는 완벽한 안정화 구조가 됐는데 내부는 안정화 구조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탄화시키게 되면 내부가 아예 완전히 이렇게 가운데 준공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구멍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즉 얘네는 산소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천천히 그러니까 열이 충분히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굉장히 천천히 안정화를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단가가 너무 비싸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균일하게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가 탄소섬유 연구 경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섬유가 그레이드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범용 탄소섬유 T300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보통 25불에서 35불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가장 큰 수요처로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11불에서 15불 사이를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소섬유의 가격 구조를 먼저 보게 되는데 가격 구조는 사실 PAN, 펜게 같은 경우는 그 원가, 전구체 원가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정, 그 중에서도 앞에 말했다시피 이 안정화 공정의 시간이 굉장히 가장 오래 걸리는 공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 소재를 값싼 걸 만든다거나 또는 이 안정화 공정을 줄이게 되면은 가장 효과적인 가격 저하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연구되는 것이 우선 전구체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어떤 대안으로 나온 게 텍스타일 그레이드, 의류용 펜섬유. 저희가 펜섬유 같은 경우도 탄소섬유 그레이드가 있고 저희가 옷을 만들 때 쓰는 의류용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만든 것이 월등히 가격이 제가 지금 2~3배 정도 가격이 저렴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류용 펜을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천연물질 리그닌을 이용한 방법, 폴리에틸이라든가 피치를 이용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의류용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장점이 기존의 펜섬유 공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공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으로는 얘네들이 A는 확률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쉽게 탄소체로 전환되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서로 섬유끼리 달라붙는다거나 또는 어떻게 탄화수율이 월등히 낮아지기 때문에 물성이 발현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단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저가 탄소섬유 전구체로는 리그닌, 천연물질 리그닌을 활용한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리그닌이 실질적으로 다른 이제 셀룰로스나 헤미셀룰로스들이 사용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버려지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특성이 있어서 이것을 이용한 탄소섬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방사를 섬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정이 굉장히 어렵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섬유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연구들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고분자죠. 폴리에틸렌을 이용한 그런 탄소섬유 연구 경향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했던 펜과 마찬가지로 이 사슬끼리 가교를 해서 육각고지를 만든다면 탄소섬유를 제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낮은 탄화수를 이용해서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레이드별 탄소 섬유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성률에 따라서 범용, 그리고 중간 탄성률, 고탄성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범용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보니까 자동차, 드론, 그리고 스포츠 용품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중간 탄성률 이상부터는 사실 고가의 탄소 섬유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는 항공기, 그리고 우주항공, 그다음에 뭐 군사용 목적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고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따라서 활용처가 이제 달라진다는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가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회사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가 탄소 섬유 시장이 점점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